자, 그 현대해사 부분 넘어갈게요. 이제 현대해사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에 해방 후에 이제 부분을 이제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방 전국 시대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문제가 많이 나요. 해방 전국 시대는 우리나라가 독립은 됐지만 독자적인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이죠. 미군정 통치 시기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좌우합작 운동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좌우합작 친원칙 같은 것들 이제 내용들, 그다음에 민족자주연맹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나 뭐 찬반 운동, 남북 협상, 뭐 미소 공동회, 그다음에 그때 이제 활동했던 이제 한민당이나 한국독립당 같은 그런 단체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뭐 이런 단체들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 대한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 부분에서 한일협정이 많이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게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7.4 남북공동선언이나 브라운 각서, 뭐 이승만의 정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승만의 정치는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었는데 이건 예문으로만 나왔지 단독으로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능력이나 수능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니까 언젠간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자, 경제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온 게 농지개혁과 미궁법이에요. 그래서 그 농지개혁과 미궁법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 이제 관련돼갖고 남북한 의 어떤 농지개혁 차이, 미궁적인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미궁법에서 이제 300산업이나 대출자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브라운 각서, 뭐 한일수교,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브라운 각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외에도 이제 그 이승만의 경제정책을 있고 박정희 군정시대 때 통화개혁정책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재작년에는 부정축제처리법이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부정처리법 내용 그 박정희의 정책과 연결돼가지고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설립해갖고 이제 8.15 강복과 분당 이렇게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연합군의 한국 독립 문제 토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나올 수 있을까 했지만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여러 회담을 내고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여기 주의할 것은 뭐 따로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덧다리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것이 이제 명시화된 것도 있고, 그냥 자기끼리 대화로 끝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초 독립을 양성을 했던 게 카이로 선언이고요. 그걸 확인했던 것이 포츠단 선언. 그래서 신탁통치 논의는 그게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 여기에서 다만 언급만 했어.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나중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확정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중요한데, 이 카이로 회담은 이제 1943년에 이집트 수였던 카이로에서 이제 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처칠, 장개석이 김구의 부탁을 받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미국과 영국의 그 루즈벨트 처치가 같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때 이제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독립을 약속시키겠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적절한 시기가 뭐냐면 최근에 해체된 비밀 문서에 보면 신탁통치를 시키겠다. 그 신탁통치 유사한 형태다. 해가지고 그 뭐냐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초 우리나라를 독립하겠다는 그 내용을 싣어놓은 것이 카이로 회담이고 장개석이 이제 김구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장개석이 입장 볼 때 이제 한국민들에게 저항도 있죠. 윤봉기나 이봉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은 그 뭐냐면 나름대로 그 독립운동의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철치나 누즈베트가 이제 설득을 시켰는데, 근데 누즈베트는 이제 그 한국민들도 못 믿었다. 얘네는 미개하다. 야만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았죠. 그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뭐냐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테헤란 회담이라든지 얄타 회담에도 나온 거죠. 자, 얄타 회담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질서를 개편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철칠, 소련의 스탈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얄타 회담이 있는데 이 얄타 회담 비밀 협정에서 이제 소련의 대일 그 참전을 결정하고 아직까지는 소련과 일본은 수교 관계였어요. 이 당시에는 그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전후 소련의 동유럽 지역의 패권을 인정했던 그 국제이죠. 그리고 요때 잠깐 이제 누즈베트가 공식 의제는 아닌데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인들은 자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40년 내지 정도는 신탁 통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던졌어. 그러니까 스탈린도 뭐 그렇게 관심 없지만 근데 그전 너무 길다. 그냥 5년 정도 하자. 그냥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언급은 돼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그 전에 테헤란 회담에서도 그 한국 문제에 대해 신탁 통치에 또 언급을 했어요. 이 당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선언인데, 포츠담 선언은 이제 포츠담 회담이 있고 포츠담 선언이 있어요. 포츠담 회담은 독일과 관련된 부분이고, 포츠담 선언은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트루만, 이제 누즈베트가 죽었죠. 그 다음 영국이 원래 처얼치가 처음에 참여했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노동당 내각으로 바뀌면서 NT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장개성, 그래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 다음에 카이로 선언의 제조항이 이행되어 하며 일본의 주권은 어디로 한정됐냐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를 함으로써 한국을 제외시켰죠.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선언들이 있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8도선 선전과 미국의 일반 명령 이거 보면요. 자, 이때 이제 그 큰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 소련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일본을 참여했죠. 대일본전에 8월 9일날. 근데 소련은 그 당시에 이제 주 대상은 독일군이었어. 그래서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침 조약이 이제 1945년 8월 달에 8월 5일인가 이때 그 뭐냐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재갱신을 요구했는데 소련이 거부해버린 거야. 왜 거부했겠어요? 그 앞에 그 얄타 회담 때 이제 참여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거부를 하고 나서 딱 끝나자마자 8월 9일날 뭐냐면 그 당시 독일에 그 배치됐던 병력들을 어디로 다 이동시켰냐면 일본 쪽 이동을 해갖고 북한과 만주 쪽에 갑자기 내려온 거야. 그때 이제 그 북한에는 이제 그 뭐가 있으면 만주 쪽에 강동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동군이 그 당시 중국 전선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병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방 깨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8월 9일 나면서 그냥 무너지고 2, 3일 만에. 근데 미국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련이 대일 참전을 원하긴 했어요. 소련이 그 와갖고 이제 너네 일본에 같이 싸워달라.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일본 지금처럼 소련이 막 만주 한반도일 때 갑자기 들어온 건 또 원하지 않았어. 강동군이 나름대로 막아주겠지. 그 우리는 좀 시간이 끌면서 하나하나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소련이 밀고 들어오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미국 정부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메가더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한번 그 뭐냐면 소련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메가더 그 사령부에서 그 소련하고 이제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이거 보면 소련하고 미국 간의 군사 분계에서 한번 걷자. 그래서 떠오르는 게 38도선이야.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갖고 그 이북 땅은 미국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남 땅은 미국이 갖고 이북 땅은 소련이 갖는 식으로 해서 38도선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해갖고 군사 분계해서 해갖고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제시하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미국도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스탈린이 밀고 넘어가서 한반도 전체를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스탈린이 받아들인 거야. 그거를. 그래서 왜 받아들였냐? 스탈린이 있을 때는 일본도 홋카이도 섬은 좀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홋카이도하고 그 38도 인원선을 빅딜을 하려고 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홋카이도 달라니까 미국이 노하면서 거절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의 판단 미스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소련의 합의를 통해서 메가더 사령부에서 일반 명령 제2도도 이제 하달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38도선은 그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경계를 하는 정치를 경계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선이에요. 일본군을 무장하기 위한 선이에요. 또 38도선을 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쪽 밑에는 조선군을 가난했고 조선군 사령관이 그 다음에 38도 이북은 간동군이 가난했어. 그러니까 여기 딱딱 맞아 떨어진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볼게요. 건국준비위원회는 누가 조직했냐면 여운형이 조직했죠. 그 전에 무슨 동맹이 있었죠? 건국동맹이 있었죠. 그래서 건국동맹도 자화합작 조직이었고 건국준비위원회도 자화합작적인 어떤 조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일본이 패망할 걸 안 뭐냐면 에도 공감이 여운형을 불렸어요. 그래갖고 여운형이 불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갈 테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가 이제 편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여운형이 이제 뭐냐면 조선총독부에게 5개 조항을 내걸었죠. 그래서 전국의 정치본과 경제법을 적극 석방하고 서울의 상계부 식량을 확보하고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운동에 간섭하지 말고 등등 5개를 내거니까 이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종전의 건국동맹을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확대 개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을 보면요. 여운형을 위원장으로 해서 안재홍을 부위원장으로 했죠. 그래서 여운형은 이제 뭐하는 사회주의자죠. 안재홍은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좌우합작적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송진욱, 김성수 이런 사람들 우익 세력들은 불참했어. 이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친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건준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구정하고 참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준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반대하면서 인민공화국에 반대하면서 그때 얘네들이 내걸던 논리가 뭐냐면 임시정부 정통론을 내세워요. 임정봉대론.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건준의 활동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에도 경감에게 내걸던 논리 중에 조건 중에 서울의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한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식량 대체위원회를 설치하죠. 보안대나 조선 확도대 같은 중군사 조직인 어떤 조직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부를 이제 조직을 확장시키는데 이 지방 조직은 나중에 이제 인민공화국 때 인민위원회로 개편돼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익들이 차지했던 단체들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개편한 인민위원회 조직들은 자익과 우익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조직들은 자익이 초지한 장악한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우익이 뭐냐면 조직한 지방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인민위원회 다 무시해버렸죠. 조선인민공화국이나. 근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인민위원회를 잘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정권의 하부기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평양에서 인민위원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조만식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일성과 함께 누굴 내세웠던 거야? 조만식을 내세웠는데 조만식이 지 말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잘라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강령 그거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령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강령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게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그다음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입,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 강령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친일파 척결 문제는 없어. 왜 친일파 척결 문제가 없냐면 친일파는 지금 당장 척결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독립한 후에 정부가 수립된 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박헌영하고 이 친일파 처리에서 좀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 박헌영 같은 경우는 조금만 친일해서 하면 인민재판 여학을 총살시키자 이렇게 주장, 즉각 독립, 즉각 처분론을 주장했고,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더라도 좀 종류를 가져가면서 하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일제가 35년 통치했었고 일제 협력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생계형 친일파도 있지 않냐. 그래서 생계형 친일파는 좀 놔두고 좀 뭐냐면 핵심적인 친일파들만 나중에 정치재판에 붙여갖고 처리하자. 그 의견이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친일파 처리 문제가 약간 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야를 보면 자익과 우익의 경제가 포면돼서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이 이제 탈퇴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한민당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좌파가 이제 다수 차지하면서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돼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은 그 앞에 있는 건국준비위원회와 달리 좌파들 중심으로 구성돼요. 사회주의 세력들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들의 의의를 이제 보면요. 여기 좀 적어두세요. 이 의의가 없는데, 통일전선의 성격을 띤 해방 후 국내 최초의 정치단체였다. 통일전선의 성격을 띤 자화합작의 그 국내 최초의 정치단체였고요. 그리고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공백기에,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다.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그 정치 공백기에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던 조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국준비위원회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볼게요. 149페이지 펴보세요. 149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94년도 문제인데 다음 중 해방을 전후하여 발족한 건국준비위원회 내공 강령이 아닌 것은, 자, 대중생활 확보, 민주주의 정권 수립, 완전 독립국가 건설. 이게 강령이죠. 7, 8, 1수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3개 꼭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계승한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죠. 자, 조선인민공화국은 지금도 있죠. 북쪽에. 네. 북쪽에 조선인민공화국 있잖아요. 그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단체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붙였냐면, 마침 이게 단체가 아니라 국가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미군정이 진주에 앞서서 바꾼 거야. 그래서 미군정과 대등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로 자칭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배경을 보면 미국의 진주에 앞서 자익세력들 주도권 아래 국내 정치 세력의 통일전선체를 정부를 수립하면서 연합군을 인정받고 미군정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자칭했죠. 그래갖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자익세력의 주도권 장악하고 나서 건국준비를 해체시키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공포하죠. 그래서 조직을 보면 거기 보면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하는 등 강령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7.18 제한 전치세력을 참여했는데, 웃긴 게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익세력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왜 넣냐면,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승만이 그 당시 인지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소개해가지고 막 그 당시 막 활동도 하고 단파방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으니까 좀 이 사람을 이용한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이승만은 자기는 몰랐죠.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웬만한 그 당시 해방 전국시대나 아니면 그 일제시대 때 이승만 이름은 하나씩 다 있어. 근데 이승만이 스스로 가입한 것도 있고, 실제 거의 7, 80% 이승만이 자기도 모르게 이름만 올린 게 있어요. 왜냐, 이승만이 좀 영향력도 있고 돈 좀 있으니까 끌어 쓴 거지, 그냥 이름을. 자, 하여튼, 그래서 겉으로는 이승만을 집어넣어서 우익세력의 탈퇴 약점을 보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죠. 건준 지부를 학대 개편해서, 그다음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적산을 관리하고, 적산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이건 뭐예요? 일본인들이 남겨온 재산들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지방에 따라서 주도 세력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앙조직이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익들이 차지했지만, 지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익도 있고, 뭐냐면 우익도 있어요. 그거는 해당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결국에 조선인민공화국도 해체되죠. 왜냐면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해요? 딱 하면서. 그 38도선 이남의 이제 뭐냐면 그 38도선 이남의 이제 통치 조직은 누구만 인정한다는 거야. 미 군정밖에 없다. 다른 건 뭐냐면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체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독립당도 그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죠. 그 이유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독립운동의, 앞으로 이제 정부의 정통을 어디에다 잇느냐. 그래서 그 조선인민공화국을 잇지 않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 임시정부 봉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공수립론, 그 다음에 임정봉대론, 두 가지 정부 정통론이 대립을 했었고, 임시정부 봉대론을 주장했던 거는 두 개 당이 있죠. 한국독립당하고 한민당이죠. 한국독립당이야 뭐 어차피 거기 이제 임시정부니까 관련이 없는데, 한민당은 왜 주장했을까? 그 당시 인민정부, 인민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장한 거야. 자기들이 예전에 7.18였죠, 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정통성이 없잖아, 정당성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약점을 이런 임시정부를 높이면서, 임정봉대론을 높이면서, 메꾸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5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50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 잠깐, 여기. 자, 다음은 어떤 단체 선언 내용이다. 이 선언은 한 단체 전신을 써보고, 이 단체 강령 3가지를 기수해 보시오. 그리고 이 단체가 활동 내용을 3가지 서술해보고, 이 단체 후에 조선인민공화국 재편된 이유를 2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길어서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건국준비위원회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전신단체 쓰라고 했으니까, 조선 건국동맹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단체 강령은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국내 질서 유지와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쓰시면 되고, 활동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치부 석방, 대외협력자 대책 마련, 치안 유지, 경제 안전 도모. 그다음 재편 이유는 미군정의 중앙정권기관으로서 존재를 부각시키고 우익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익세력 경제 부분을 좀 더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면 162페이지. 33번 문제 볼까요? 33번. 자, 다음 가의 강령 3가지 쓰이고, 가에서 나의 명칭이 바뀐 그 뭐냐면,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가단체가 있거든 중도 우파 인물 써보고, 미군정이 나를 이제 부정했던 것을 이유 쓰시오. 가는 건국준비위원회, 나는 조선인민공화국이죠. 강령 3가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칭 변경한 이유와 아까 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 인물, 거기에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중도파 인물은 누굴까요? 안재용이죠. 안재용. 그 다음에 그 나단체, 미군정이 이제 왜 나단체를 부인을 했냐면, 그 다음에 38도선 이남에 유일한 정부를 뭐라고 선포했죠? 미군정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미군정.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봤고, 다음 넘어가서. 자, 강복 직후에 남북 간 정세를 좀 볼게요. 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소련과 미국이 이제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38도선이 경계를 해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소련과 미국인 좀 인식 차이가 있었어. 그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그러니까 미국은 일종의 정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일종의 일본의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의 한 지방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한국인들을 일본이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물론 그 미국 내 조선 전문가, 한국 전문가 좀 다르게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군 지도부라든지 보통 정치가들 인식은 그랬어요. 근데 소련 같은 게 좀 다르게 뭐냐면 소련은 상대적으로 조선이나 그런 한국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 그 당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국민들이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볼 때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남미 인디안도. 근데 그 인디안 안에서도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스페인 지배자들 오니까 뭐 환영한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었잖아. 마찬가지 미국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난민 원주민들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한국인도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서로 옆에 나가니까 사이좋게 생각했는데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 딱 인천에 돌아오니까 미국 군대들이 이제 총질을 하면서 막 한영 인사들 자기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에 미군정을 설치하고 직접 지배하려고 했겠죠.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소련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 안 좋다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들 해방군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누굴 내세운 거야? 인민위원회를 내세워갖고 통치한 거죠. 간접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미군정을 이제 설치하고 나서 그때 이제 했던 사람이 누구야? 하지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보면 되게 한반도 총독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되게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태도로 들어온 거야. 일본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한국, 일본처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든 권력기구, 38도선 이남의 권력기구를 다 부정하고 인민위원회와 치안대 해산 명령을 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일제 총독부 아래에 있었던 관리들 이용해서 궁정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해방 후에 일본의 관리들, 경찰들, 관리들 다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미군정이 오라고 하니까 이제 좋다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들에 의해서 해방 후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막 해방군가 때 막 정치단체가 난립했잖아요. 좌우간의 대립, 이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처음에 이제 한국민주당을 일종의 우당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한민당 애들이 이제 딱 달라붙어가지고 미군적으로 도와줬어. 특히 한민당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한민당을 우당으로 삼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이승만은 귀국 후에 독립족성 중앙협의회를 열고 한국민주당과 관계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적으로 입국을 했죠. 이건 정치상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한민당하고 미군정이 좀 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시정부가 왜 개인적으로 입국한 건 왜죠? 아까 이제 38도선 이남 지역은 유일한 정부가 누구야? 미군정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군정이 중경에서 임시정부 귀국하려니까 정부 이동으로 들어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이건요. 자,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군 사령부가 설치됐죠. 평양무. 근데 미군정과 달리 이 사람은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첩 통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인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행정권과 치안권을 행사했고, 이때 이제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배제를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존중했지만 나중에 평남 건국준비를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을 이제 수청하고, 김일성을 실권이 장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김일성의 나이가 30대 초반 나이였어요. 지금도 김정은 나이 30대 초반이죠? 네. 어떻게 김일성과 김정은하고 진짜 완전 빼다 박았어, 완전히. 격세 유전이라고 완전히.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죠? 예. 근데 이제 좀 김일성은 좀 냉철한 사람 같은데, 김정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 트럼프와 코드가 딱딱 맞아 떨어져. 예. 욱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48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면 다음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부 메가더 사용의 명의 포고 내용이다. 자, 밑줄 친 내용을 반영된 미군정의 정책을 서술해 보시오.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군정이 이제 와서 미군이 진주하면서 이제 조선인에게 공포했던 내용이야. 한국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보면 2조 잠깐 볼게요. 자, 정부의 정공공민 명예직원과 사용이민 공공복지와 공공위를 포함한 정공공사회 기관과 유급 혹은 무급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모든 사람들 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시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관리들이나 경찰들 그대로 자기 역할을 해라. 그럼 여기에서 깔려있는 정책들은 뭐냐면 미군정의 정책은 뭐겠어요? 이건 뭐냐면 형상 유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일제 강점기 때 관리를 그대로 기용한 형상 유지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조선총독부의 행정체계 그대로 활용하는 정책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경찰과 관료들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소련은 들어오자마자 뭐죠?
친일파를 척결시켜온 거죠. 왜냐하면 한국민중대 정서를 알고 있거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미 군정은 일본 놈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놈인지 알았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방전국 시기 때 이제 정치세력 및 대중단체를 볼게요. 해방전국 시기 때는 이제 해방전국은 어디에서 어디죠? 일제부터 해방되었지만 독립국가 건설되지 못한 시기죠. 되게 몇 년에서 몇 년이에요. 1945년에서 48년 그 기간은 이제 해방전국인데 이때 이제 좌우익간의 정치세력들이 난립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많이 불려진 노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 통일. 그 우리의 소원 통일이 남북한 통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남한의 정치세력이 분열되니까 좌우익과 우익간이 분열되니까 하나 통합하자는 논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노래인데 지금은 그런 의미는 싹 100여년째 없어지고 남북한의 통합을 외치는 노래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좌익단체도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공산당이죠. 박헌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남조선 그러니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신민당, 조선인민당 이런 단체도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이 하나도 이제 나온 것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에요.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찬탁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이걸 줄여서 민전이라고 하죠. 민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공산당, 남조선 신민당, 조선인민당이 합쳐져서 남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져요. 남노당이라고 하죠. 앞에 북쪽에 노동당이 있으니까 일종 노동당의 분국, 분당 이런 식의 형식으로 만든 게 남조선 노동당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도좌파는 이제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이에요. 중도좌파는 이제 사회주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이제 포함하는 단체들인데 조선인민당을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 여운형, 남조선 신민당은 백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단체고 그 다음에 중도 우파 세력은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을 이제 포용하는 단체죠.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한 명이 안재홍이 국민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민족자주연맹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고쳐가지고 민족자주연맹이 김규식이 만들었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된 후 만든 단체가 김규식이 만든 그 민족자주연맹이 있고 그 다음 우익단체가 이제 민족주의 단체와 친일파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때 우익은 이제 그 친일파로 이렇게 구성한 단체가 한민당이에요.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그 이승만을 그랬던 독립촉성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인정계열 정부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찬탁을 했던 단체들은 어느 단체일까요? 중도 좌파하고 좌익계열. 그래서 이들은 민전을 결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탁을 했던 그 단체들은 우파계열이죠. 중도 우파와 우익계열.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그 계열은 어느 중도 좌파 계열과 중도 우파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혁신계 세력들과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익 세력 중에 이승만 세력들과 이제 연결된 단체들은 어딜까요? 한민당과 독립촉성중앙위원회 이 단체인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단독 정부를 구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 김구 같은 경우는 같은 우익이지만 통일 정부를 구성했죠. 예, 남북한 유일정부, 단독 유일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인데, 자, 여튼 이런 이제 사상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 정치 세력이 통일과 단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했었고, 거기에다 미국과 소련이 개입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더 혼란된 상태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정파별로 이제 좀 나눠지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처음에는 좌우 세력이 망랑한 기간이었다가 좌익 세력이 이탈한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이승만이 이제 중심한 우익 계열로 바뀌게 되죠. 예, 한민당 계열은 이제 일제의 민족개혁 친일파들이 많이 대거 참여했고 그 당시 인민공화국을 반대한 목적으로 결성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개혁에 비롯한 개혁적인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계승론, 인종봉배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참가를 거부했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그 계열이고 민족자주연맹 김규식이 만들었던 좌우합작 노선 조직이죠.
그래서 그거 좀 외워두시고, 조선인민당과 조선공산당이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 부분은 나온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건너뛰어서 그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냐면, 거기에 이제 446페이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기 보면 해방전국식의 정치당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죠? 네, 내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내일 하다 보면 다 끝나겠네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